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안녕하세요. 아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지난 금요일 전공의들이 24시간 파업을 하기도 했고요.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부족한 의사 숫자를 늘리기 위해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늘려서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이들 중 3,000명은 정부와 지자체가 의대 수업료를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지역의사로 일하게 되며, 나머지 1,000명은 감염내과, 역학조사관 같은 특수전문 분야나 바이오 제약을 담당하는 의사과학자로 양성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정부가 자신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공의들은 서울 여의도공원에 단체로 모여서 정부가 우리를 코로나 전사라며 덕분에 라고 축에 세웠다가 단물 빠지니까 적폐라고 부른다 라면서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과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그리고 전공의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사 숫자 늘릴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먼저 자신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달라, 이런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요, 인구 1,000명당 한의사까지 포함을 시켜도 2.4명인데 비해서요, 이는 2017년 OECD 평균인 3.4명의 7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 수의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더 큰 문제인데요. 지난해 기준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세종은 0.9명, 충남은 1.5명 정도로 지역의 의사 숫자 부족은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10년간 4,000명을 늘려도요, 과거 의학분업 이후 의료계 요구로 감축됐던 정원이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부족했던 거 당신들이 줄여달라고 해서 줄였었고, 이후 의사 숫자도 부족하고 또 지역 편중 현상도 심해 그 숫자 원위치로 돌려놓겠다니까 우리들 처우부터 먼저 생각하라면서 파업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몇 가지만 좀 따져봅시다. 코로나 전사라며 덕분에 챌린지한 거, 아마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요, 정말 고마워서 진심을 전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거 공짜로 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돈 받고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 희생하신 의료진들이 어디 의사들 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간호사들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있잖아요. 아마 절대적으로 숫자를 보면은 여러분들보다는 이분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지 않은가요? 그리고 정부가 언제 공식적으로 단물 빠졌으니 적폐라고 했습니까? 하나만 더 지적을 해봅시다. 의사 숫자의 지역 편중이 심하다, 특정 진료 과목 편중이 심하다, 이건 의사들이 소위 돈 되는 곳으로 몰리니까 생긴 현상 아닙니까? 지역 공공의료원 처우가 열악하니까 이것부터 개선하면 지역 편중 현상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하셨죠? 그런데 지역 공공의료원 의사 처우 정말 열악한 수준인가요? 지난 2012년, 그러니까 8년 전 자료만 봐도요, 충남 지역 공공의료원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서산의료원이 2억 3,200만원, 홍성의료원이 2억 1,200만원, 공주의료원 1억 8,300만원, 그리고 천안의료원도 1억 5,700만원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개원이와의 비교를 보면 상대적으로 돈을 덜 받는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억대 연봉 받는 걸 두고 열악한 처우다 라고 말하는 건 일반 국민 정서와는 좀 많이 동떨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벌고 계신 돈의 상당수는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나온 것 아닌가요?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덕분에라며 존경과 고마움을 표한 많은 국민들은요,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가게 문을 닫을 판이고 강제로 휴직을 해야 하고
또 알바에서 잘리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통해 돈을 받는 분들께서 고작 4,000명을 늘려서 지역 의료기관과 특수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한다는 계획 가지고 파업 운운하는 모습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나도 나중에 커서 의사 선생님 될래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의사가 될 때 했었던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의사 선생님께 드리는 정 PD의 친절한 낭독이었습니다. 네, 한 주간의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요즘 뭔일 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충청투데이 최윤석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시즌 10의 이제 마지막 방송 시간이 왔습니다. 네, 벌써 3개월이 후딱 가죠? 시간을 갔네요. 시간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네, 아유. 기자님은 그래도 뭐 저보다는 조금 젊으시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그 흘러가는 시간이 되게 빠르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들 흔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저는 제 나이에 비해 되게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살아서 그런가? 너무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다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만큼 바쁘다는 걸로 좋게 생각하려고요. 네, 아무튼 이제 시즌 10 마무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11 때 또 좋은 모습으로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대전, 충남, 세종 지역에서 어떤 소식을 좀 주목해봐야 됐을까요? 네, 수년째 이제 회자되고 있는 그런 현안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문에 위치한 상징성 있는 건물이죠. 지금은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데 옛 대덕과학문화센터 이곳이 지금 올해로 7년째 흉물로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직도 풀리지 않아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대덕과학문화센터라고 하면 예전에 그 롯데호텔, 대덕 롯데호텔이었다가 모건대학교가 또 중간에 인수를 했다가 뭐 이런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삼거리에 있는 거. 그렇죠. 네. 이게 당초에 설립했을 때는 그 대덕특구 안에 있는 과학기술인들이 좀 교류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다가 호텔로 바뀌었죠. 그러다가 잠깐 이제 영업을 했다가 이제 바로 매각이 됐어요. 모건대로. 근데 모건대가 매각을 한 이후에도 별다른 사용을 못해 이제 또 모건대가 다른 지금 건축주에게 이제 매각을 한 상태인데 네. 그 진행 과정에서 잡음이 되게 많았어요. 뭐 소송도 여러 건 있었고, 그쵸? 뭐 항내 소송도 네. 있었던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에요. 그 계약 과정에서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토지주랑 토지주인 모건대와 건물주가 지금 이원화돼 있는 상태인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예전에 그 호텔이었던 시절, 롯데호텔이었던 시절 장사가 잘 안 됐었나요, 거기가? 안 됐으니까 팔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름은 롯데호텔로 더 많이 알려졌었던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그 상징성에 비해서는 영업이 잘 안 됐었던 것 같고 모건대학교도 별다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다가 건물만 팔았던 거였죠. 땅은 모건대가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2016년에 건물주가 여기에다 오피스텔을 짓겠다. 그런 보관을 갖고 그 유성구청에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네. 받은 상태인데 지금 그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로 탑을 못 떴죠. 수년간. 그래서 이제 협공 지원을 근거로 지금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 상태인데 민사소송이 걸려 있어서 유성구청도 오히려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건축 허가를 취소했을 때 역풍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조심스러워하다가 지금은 유보를 시킨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 건물을 매입한 사람이 여기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거기를 헐고 네. 건축 허가까지 받았는데 모건대학교하고의 분쟁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답보 상태에 놓여 있고 그런 그렇죠. 사이에 땅값도 되게 많이 뛰었을 것 같은데 이 지역은요? 네, 이런 마찰이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좀 중재 역할을 하고자 이곳에 그 융합 연구 센터를 짓는다고 이제 공언을 했었죠. 융합연구센터. 네, 이게 그러니까 과학기술 기업인들 간의 그런 네트워크 형성 차원에서 혁신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공적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오피스텔에 대한 그런 반대가 많았거든요. 연구단지 안에서도.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기가 800억 원대였어요. 땅값이. 근데 지금 4년이 지난 이후에 800억 원을 넘는 걸로 책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2배가 넘게 올랐네요, 거의.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그런 법적 공방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땅값도 폭등한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시는 여기에 대한 공적 개발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 기본 계획을 지금 변경하려고 이번 주에 좀 간담회를 진행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다들 인지를 했고요. 지금 다른 대치 부지를 찾아서 변경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문화센터에 대한 방안은 찾지 못했죠. 그러니까 대전시에서는 여기에다가 융합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이런 분쟁들이 있고 땅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서 여기 말고 다른 곳에다가 융합센터를 알아보겠다 뭐 이렇게 이제 입장이 선회됐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네. 그럼 여기 대덕광문화센터는 계속 그런 공전의 상태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네요. 제가 대낮에 갔는데도 굉장히 무서웠어요. 저는. 정말 공포영화 촬영을 해도 정말 이상 없을 정도로 정말 분위기가 소멸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네, 곰팡이도 쓸고 잡초도 우거지고 정말 이게 도심 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건물이 이렇게까지 관리가 안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기간을 저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덕 연구특구의 관문가드 같은 그런 상징적인 건물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방치되어 있다가 결국은 그렇게 무서운 그런 공간으로까지 전락을 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면은 뭐 돈도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닐 테고.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모건대가 좀 어쨌든 학교 자원이기도 하지만 이런 상징성 있는 건물이라는 걸 감안해서 좀 교육 차원에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네, 같이 시와 협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10월 말까지 건물주한테 여기에 토지 허가권을 증빙할 수 있는 자유를 내지 못하면 취소가 돼요. 취소가 되는 쪽이 사실상 좀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모건대한테 이제 역할이 주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그런 협의는 교육부 차원보다도 모건대가 사립이잖아요. 사학재단이다 보니까 훨씬 좀 자유로워요. 자원 운용에 있어서. 일단 시랑 모건대가 좀 양자 간의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할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모건대학교 입장에서 이거 헐값에 내놓으려고 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시에서도 그동안 좀 뒷짐을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건물주는 어쨌든 모건대한테 건물을 샀던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그럼 모건대 쪽에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를 청구를 하나요? 지금 민사 소송 중이에요. 계속 소송 중이고? 네. 그래서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지금 취소 절차도 밟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게 건들기가 되게 복잡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거의 근 20년 동안 여기가 방치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모건대학교에 좀 결단을 촉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쪽이든 한 발 물러서야지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거는 30년이고 40년이고 계속 이상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어쨌든 뭔가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에 그 건물 잘 지어 놓은 거잖아요.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그럼 돈도 훨씬 덜 들 테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뭐 융합 뭐 복합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탈바꿈 된다고 하면은 대덕 특구가 좀 더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자님이 기상청 얘기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네네. 지금 최근에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이례적인 폭우가 지속되고 있죠. 여기에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대전지방기상청이 좀 오명 아닌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계청이라는 오명이었는데요. 중계청? 네, 일각에서 중계조차도 못한다. 아니, 중계도 안 되는 게, 저도 날씨 검색 요즘 많이 해보는데요. 네. 예보 보면은 비가 온대요. 근데 비가 안 오고 있어, 지금.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은 비가 안 오는 걸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발 늦게 보고청이 날 것 같아. 중계는 실시간인 거잖아요. 예보가 아니라 보고, 사후 보고, 기록청, 그쵸. 기상 기록청,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게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그런 책임 소재에 대한 그런 화살이 어쩔 수 없이 기상청, 지방기상청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당초에 이제 매년 기상청은 5월마다 올해 여름철 기상정망을 예보를 해요, 미리. 네.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도 5월 달에 올 여름은 작년보다 덥다.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덥다고 예보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 여름 기온이 이제 작년보다도 0.5도에서 1.5도가 더 높겠다고 예보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폭염일수의 경우에는 이제 20에서 25일, 열대야 일수는 9일에서 13일로 작년보다 더 많겠다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올 여름이 예년보다 더 더울 것이다라고 5월에 예측을 했는데. 네, 그렇죠. 근데 지금 8월 초죠. 그렇죠. 지난주가 입추였습니다. 입추. 아직까지도 장마가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8월 초 기준으로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가 0일이에요. 0건. 네, 입추가 시작되고 지금 중복이 지난 상태인데 아직도 이제 장마가 끝나지 않은 거죠. 이 기록이 1973년 이후 가장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가 적게 관측된 기록이라고 하네요. 0일이니까 앞으로는 이게 기준치가 되겠네요. 가장 적은 걸로. 마이너스 1은 없을 테니까. 그쵸. 2020년 여름이. 이 상황에서 이제 기상청인 예보가 거의 180도 뒤집어진 건데, 그거에 대한 피해가 잇따르니까 시민들은 좀 그거에 대한 불만을 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에서는 나름의 해명, 변명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후 위기, 뭐 이상 기후 때문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뭐 예측이 어렵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거든요. 실제 그런가요? 네, 실제로 이제 기상청에 문의를 해보니까 이제 북극에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온난화 현상이죠.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네, 그런 현상의 일환으로 예측이 지금 좀 불가하다라는 그런 해명 아닌 해명을 했는데, 사실 이게 시민들이 잘 이 해명을 납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기상청에서 뭐 슈퍼컴퓨터를 도입해서 뭐 정확도를 높이고 이런 홍보들 엄청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의 선진 예보 시스템을 배우러 온다, 뭐 오해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미국에만 가도요, 비 예보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이 이동하는 걸 실시간 레이더로 보여주면서 이 시간대에 비가 이만큼 정도는 온다라고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한두 시간 전에 예보하면 거의 맞아요. 왜냐하면은 실시간으로 그 레이더를 통해서 구름의 이동 궤적을 추적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굳이 미국을 안 가시더라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이저리그 경기 중계 보다가 비 얘기 나오면은 진짜 귀신같이 그때 비가 와요. 그리고 이때 비가 지나가니까 야구 경기를 재개하고, 그러니까 우천 취소 이런 것도 별로 없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런 시스템 장비의 문제인지
이게 정말 이상 기후에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예측이 어려운 건지는 뭐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예보 자체가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이제 매일 기상 정보를 받아보면은 대전, 세종, 충남 지역 100에서 뭐 300mm까지 예상 강수량을 예보를 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괄호를 치고 일부 많은 곳의 경우 500mm 이상 이렇게 꼭 여지를 남겨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상 강수량의 범위가 우리 100에서 500mm 사이인 거예요. 너무 범위가 크고 그렇다고 해서 충남 지역이 어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집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아니면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천안하산이 피해가 크니까 충남 북부 지역 이 정도로밖에 예보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만큼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예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5월에 전망한 올여름 날씨 이런 거는 사실 그 시기가 좀 머니까 그럴 수 있다 쳐도 당장 몇 시간 이후 아니면은 당장 내일이나 이런 정도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 좀 높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보면은 그런 게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올 여름 장마의 특성이 인접 지역 간의 그런 차이가 크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옆 동네는 또 비가 안 올 수가 있고 또 그 바로 그 옆에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폭우가 내리는 것처럼 같은 권역 아니라도 그 강수량 차이가 큰 만큼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지역별 날씨가 예보가 돼야 된다는 점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올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마 예보를 아예 그냥 포기했다 뭐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네, 포기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잖아요. 기상청 직원 체육대회 때 비 왔다고. 그게 저도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네. 실화라고 합니다. 아마 수중전을 좋아해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씁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좋은 소식 들려서 감사드리고요. 네, 건강하시고 시즌 11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뭔일 이슈 지금까지 충청투데이 최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달콤살벌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도시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미화라고 하죠. 청소 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대전시에서는 대전 도시공사를 통해 약 400여 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이 공공의 영역에서 그 생활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건축물 폐기물 같은 것들을 처리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 도시공사 환경노조가요, 현재 대전시청 앞에서 한 달 넘게 천만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대전도시공사 환경노조 강석하 위원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한 달 넘게 대전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예. 우선 우리 이게부터 얘기해보죠. 그동안 대전시에서는 이 청소 업무를 대전도시공사가 맡아서 이렇게 운영을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종량제 쓰레기봉투 음식물을 수거 업무를 공기업인 대전시가 중공영제로 93년 이후에 지금까지요 처리하고 있고요. 이 운영 방식은 전국 행정기관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고 또 공공정책 학회 논문에서도 전국에서 처리 비용 대비 효율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이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처리 같은 거는 만약에 잘 안 되면 도시 미관도 그렇고 위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담당을 해야지만이 어떤 그런 뭐랄까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게 이제 법원 판결이 얼마 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뿐 아니라 민간 업체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뭐 대전시에서도 그럼 이걸 민간에 또 문을 열어줄까 뭐 이런 조짐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 무슨 얘기입니까?
작년 2019년도에요. 법원에서 9월 10일 날 민간업체가 소송을 통해서 청소 인허가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아, 그럼 우리도 하게 해달라, 대전에서? 예, 그렇죠. 그전에는 대전 도시공사만 갖고 있었는데 자격을 갖추면 우리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승소를 했고요. 그게 9월 10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중공영제 시스템과 앞으로 올해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업체가 또 생겼으니까 새롭게. 현재 지금 6개 업체가 취득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행정기관과 저희는 이 부분이 바로 갈등의 핵심입니다. 저희는 이 경쟁 입찰로 민영화가 될 경우에 민간 업체의 불법 비리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또 최근에 유성구 같은 경우는 대전은 재활용 수거 업무는 민간 업체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달 동안 올해죠. 한 달 전에 수거를 거부해서 해당 공무원과 저희 도시공사 직원들이 또 그것을 협조해서 업무를 처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 거부했대요? 거기는 수의계약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입찰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수거를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이래서 저번 달 한 달 반 동안 유성구에서 수거를 못했어요, 재활용을.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과 저희가 가서 그걸 마당에다 수거해놓고 이러한 난리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길어지지 않아서 시민들은 모르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지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십시오. 민간업체는 이것을 공공성보다는 사업의 이윤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막 해방을 놓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권이 많은가 봐요? 쉬운 얘기로 땅 짓고 헤엄치기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산은 자치구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차량, 장비, 인력까지 지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행정적인 업무만 본인들이 대행하면은 돈은 자동적으로 버는 거니까 정말 땅 짓고 헤엄치기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치구에서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음식물 스티커 같은 거 살 때 각 자치구별로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대전 도시공사에 그러니까 그 업무를 용역을 위탁을 준 건데 이제는 앞으로는 도시공사에 무조건 100% 주는 게 아니라 경쟁 입찰을 통해서 민간도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치구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겁니다. 자치구 장들이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도장을 찍으면 지금 공공성을 했던 것을 민영을 할 수 있고 특히나 유성구 같은 경우만 해도 지자체 직접 고용되어 있는 가로 청소들이 있습니다.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8명을 죄송하지만 허태준 시장님이 유성구청장으로 계실 때 민간으로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3년이 지난 지금 이건 민간으로 할 부분이 아니다 해서 다시 지금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쉽게 자치구 장들의 손에 놀아나기 때문에 그 사이의 공익성을 이렇게 자꾸 훼손이 되는 거죠. 아까도 무슨 학회 말씀도 주셨고 다른 지자체 사례만 봐도요. 대전이 정말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역행을 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이 핵심의 근본은 책임성의 회피라고 봅니다. 행정기관들 특히 대전시가 책임의 주체만 따집니다. 이 사업이 자치구에 있으니까 자치구가 해결을 해야 된다. 자치구는 지금까지 준공영제로 하고 있으니까 대전시가 앞장을 서야 된다. 이 부분의 책임성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대전 시민들의 이 청소의 공공성은 누구도 확보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큰 문제고요. 이 역할을 대전광역시가 끝까지 책임지고 가야 된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자치구로 밀어낸 그 순간 이 공공성은 무너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럼 지금 도시공사에서 한 400여 분이 고용돼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의 고용 지위는 그러니까 정규직이신가요? 아니면은 비정규직이신가요? 법적으로는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저희는 정규직으로 직무들은 속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업무가 민간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일자리를 잃게 되실 확률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이상한 겁니다. 저희는 중공기업, 지방공기업 소속의 정규직 직군에 속해 있는데 이 사업이 민간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과연 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저희가 자치구로 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도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을 공적인 기구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나요?
기구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좀 심각한 문제 같기는 합니다. 네. 예. 지금 아까 유성구 말씀하셨는데 유성구가 올해 계약이 만료되죠. 도시공사하고 체결한. 예, 유성구 서구가 올해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네, 보도 보니까 유성구는 민간 용역 주는 것까지 포함한 그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들었고요. 예, 그 결과 저번 한 며칠 전에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는 10월 27일 날 최종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는 어떻습니까? 서구도 거기 그 용역 발주한 업체랑 똑같이 이 공공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현재 일하고 계시는 그런 노동자분들의 그런 고용 지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 청소의 업무의 공공성 부분도 있고, 또 예산도 제가 듣기로는 광주가 이렇게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 그 어떤 그 업무의 그런 만족도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지고, 또 돈은 예산은 대전보다도 몇십억 더 많이 오히려 더 지출을 한다. 그러니까 돈은 더 많이 쓰는데 서비스의 질은 더 떨어진다, 이런 조사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광주시의회에서 작년에 그 거버노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청소행정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근데 2018년 그 예산을 보면요. 광주는 지금 145만의 인구에 민간하고 공영제가 혼재되어 있거든요. 자치구 한 곳만 시설공단이 되어 있고 나머지 4개구는 민간이 되어 있고, 대전은 147만에 저희는 대전 도시공사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들어간 예산을 보면 광주가 467억, 2018년 기준, 네. 대전은 397억, 약 70억의 예산을 대전이 절감을 했습니다. 인구가 더 많은데도 오히려 돈은 적게 썼네요. 예. 근데 광주시의원이 이를 근거로 해서 광주도 중공영제 전체 대전 도시공사처럼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끝내 관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대전의 행정이 정말 우수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고, 거기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걸 참 지키기가 이렇게 어렵나 봅니다. 잘하고 있는 거를 왜 이렇게 긁어부스럼을 하긴 뭐 법원 판결이 있었으니까 그걸 법적으로 제약한다고 하면은 또 시장 경제에 있어서 어떤 독과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공공성이 있는 그런 영역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좋은 논의의 그 장이 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위원장님께서는 그럼 지금 대전시나 각 자치구에 요구하는 게 어떤 사항이신 거예요? 저희는 현행 유지 체제 라든지 아니면 그게 법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대전시가 저희를 직접 고용을 해주면 되지 않냐. 왜냐하면 대전시가 100% 출자한 지방 공기업에 저희는 정규직으로 속해 있으니 대전시가 100% 저희를 고용 승계하고 이 업무를 대전시가 공적 사업으로 끌고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 노동조합의 입장이고요. 네. 그것이 아니면 5개 구차랑 합쳐해서 뭐 환경공단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것은 지금의 어떠한 이 준공영제 시스템을 유지해달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그것이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은가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에서 어떤 책임 있는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거나 청취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그동안? 저번 주에 시장님께서 직접 청막을 방문해서 또 같이 또 올라가서 시장실에서 저하고도 한 20분간 면담을 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의 심각성을 숙지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좋은 방향으로서 대안을 만들겠다라고 저하고 약속은 하셨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저기는 정확하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말만 있는 거지.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의 약속을 간단한 문서라도 대전시가 이 사업 공공성 약속한다, 책임진다, 이 한 줄만 좀 써줘라. 그러면 저희는 이 비바람 맞으면서도 그냥 꿋꿋하게 현장 지키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요구사항이고, 시장님한테는 그렇게 전달은 했습니다. 허태정 시장과 면담 내용 혹시 녹취 같은 건 안 하셨나요? 그래도 시장님하고 하는데 녹취는 좀 그렇죠.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저는 솔직히 믿고 있습니다. 믿고 싶고요. 시장실에 같이 올라가서 그런 대화를 나눴고 좋은 방향을 찾아보겠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인 거죠? 예, 9월 안으로 반드시 대안을 만들어 주겠다라고는 약속은 했는데 그 약속을 담당 부서에서 문서 한 줄이라도 좀 써서 줘라라고 하는데, 역시 공무원들은 그 책임이 들어가는 어떤 단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 반응이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말씀은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해주셨으니까 예. 9월 안에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은요. 그때 다시 한번 연결하셔가지고 이야기 좀 감사합니다. 나눠보도록 하시죠. 저도 감사합니다. 계속 관심 갖고 응원도 드리고, 또 제가 이제
그 지상파 라디오에서도 키워드 뉴스를 하는데요. KBS에서 예. 그 이후에 대전시 이제 허채당 시장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예. 이후 과정이 좀 진전이 없거나 그럴 경우 말씀 주시면은 저도 방송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관심 가져주셔서. 아닙니다. 요즘 날씨도 안 좋은데 바깥 생활 하시는 게 많이 힘드실 텐데 건강 예. 잘 챙기시고요. 위원장님 예. 좋은 소식으로 꼭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달콤살벌한 인터뷰 지금까지 대전 도시공사 환경노조 강석하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이입니다. 정진호 PD의 먼데이 대전을 듣고 계십니다. 네, 우리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 진보와 보수의 시각을 들어보는 코너, 외나무다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소 진보적인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는 모건대학교 행정학과 권선필 교수와 본인은 중도라고 주장하지만 다소 또 보수적으로 분류되고 있는 김세한 국민의당 전 수석부대변인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비가 많이 왔어요. 네, 그러게요. 걱정입니다. 저희 참 아임 시즌 10이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저희가 3개월 그런가요? 방송하고 한 달 휴방하면서 개편 준비하고 이러거든요. 3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 파일럿 특집 한번 할 건데 그때 시간 맞으시면 좀 참석해 주셔가지고 결산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시즌에도 같이 해주실 수 있죠? 불러만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할 건데 오늘도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의대 정원을 정부에서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했어요. 그러면서 공공의료기관을 좀 확대하겠다. 그리고 지역에 그런 이제 공공성 의사들을 파견해서 지역의 의료의 공공성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니까 의사협회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거 수정하지 않으면은 그 8월 14일에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전포고를 한 상태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의대 정원 증원도 반대하고 공공의대 설립하는 것도 반대하고 또 뭐 이렇게 그 뭡니까 원격 의료 도입 이거 비대면 진료 관련 이런 것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권선필 교수님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 그 의사가 가장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까운 우리 충남의 태안에 제가 한번 갔었는데 그 태안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산부인과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네. 예, 산부인과 물론 이제 아이 낳는 엄마들이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산부인과 병원이 없으니까 애 낳을 때 가까이 되면 천안이든지 가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가장 가까운 금수안도 마찬가지죠. 금수안에도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위기 상황이 되면 다들 걱정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적으로 의사가 필요한데 물론 이게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이게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분명히 의사가 이렇게 좀 균등하게 배치되는데 필요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적으로 그런 게 있고요. 또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이 감염병 관련해서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죠. 감염내과 전문의도 거의 우리 대전만 하더라도 2분인가밖에 없다고 제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전공하시는 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의료계 안에서도 편중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든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지금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메디칼 쪽으로 이제 앞으로 육성을 하려고 메디시티 뭐 이런 거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대 나온 전문가들이 좀 필요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교수님은 전문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 사실 말씀하신 뭐 도서 지역이나 이런 곳에 그 병원이 부족한 거는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되니까 환자 수가 적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자본 논리에 의해서 이 병원 의료가 이제 다 따라가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지적도 함께 해주신 것 같고 우리 김세한 부대변인께서는 오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뭐가요? 네. 얹혔나 봅니다. 예, 체하신 것 같아요. 네, 계속 저부터 좀 누가 빨리 와서 치료를 해야지.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네. 예,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의사 정원을 확대돼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네. OECD 국가 비해서 의사의 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도시에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르신들 같은 대도시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의료 쇼핑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방으로 갈수록 지방 의료원에 공공 의료원들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과부하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뭐 태안군 보건지소, 뭐 청양 보건지소, 뭐 이런 곳에 가보면 보통 1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어려운 것은 내과, 산부인과 이런 의료진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수를 정원을 확대하는 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지금 빨리 농촌 그 외곽 지역의 의료원의 의사분들의 처우를 더 개선해서 그쪽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가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러한 복지 정책을 더 늘리는 것이 같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좋으나 지금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있다. 두 번째로는 의사 선생님들이 집단 이기주의 형식으로 이것을 반대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로스쿨 만들 때 얼마나 법조계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그런 형식으로는 이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예. 그러한 것들을 정부와 같이 상의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의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의료 파업 한번 있었잖아요. 의약분업 해가지고 그때 그 뭐 의료 수가의 현실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도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사협회에서요. 그런데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좀 가난한 의사 선생님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거든요. 솔직히 예전에 뭐 세탁소에서 바지 꿰매는 것보다도 못한 그 상처를 봉합할 때 그런 수가가 정해졌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동의하거나 공감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어 보일 것 같아요. 의료 수가 현실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료 수가 문제,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가난한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몇 분들이. 계시기야 하겠죠, 물론. 네.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공공의료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를 들면은 그 공공 분야의 급여 수준으로 보면 가장 높은 탑 클래스의 정부 의료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의료인들이 급여가 높다 보니까 공중보건의에 계신 분들조차도 사실 단체장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대부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급여가 낮은 게 아니고 오히려 얘기하신 것처럼 주변 동료들보다 못 벌 뿐이지 그렇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낮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일하는 거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절대 공공 분야, 공공의료에 계신 분들도 심지어는 뭐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군의관들의 경우에는 특별 수당이 따로 있어가지고 군의관들에 대한 대우가 별도로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의사협회에서 이 부분은 이제 윤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공공성에 대한 윤리 문제인 것 같아요. 의사들이 집단적으로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다른 업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심지어는 변호사들도 의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찬성하지 않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변호사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거의 집단 이기주의로 사실은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권선배 교수님 말씀은 공공의료진들의 처우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것뿐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료 혜택을 받는 횟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의료비 지출은 좀 낮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의료 수가를 올려서 의료비 지출을 좀 높여달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 수가가 낮지만 그 낮은 의료 수가를 조그만한 인원이서 다 독식하고 나눠 먹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높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근데 거기다가 더 의료 수가를 높게 해달라고 하면 본인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지금도 내가 풍족하지만 더 풍족하게 해달라.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의료진들의 수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예. 파일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수를 많게 해서 조금씩 손해 보는 형식으로 가야지 본인들 밥그릇만 지키면서 의료 숟가락을 올려서 더 많은 혜택을 보겠다.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오늘은 생각합니다. 두 분이 이 부분에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고요. 네. 의사 선생님들이 부디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시잖아요. 의사 선생님 되실 때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로만 뭐 생명의 윤리, 뭐 나는 뭐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내면은 솔직히 돈 많이 벌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돈 벌고 싶은 욕망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적당히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요, 대전시당이 이번에 그 소속 지방의원들 무더기로 징계를 했거든요. 그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 뭐 의장 선출 과정에 파행이 있었고 뭐 상임위 구성 이런 것들에서 대전시의회에서는 그 뭐 전반기 합의를 어기고 뭐 출마를 그 의장 출마를 강요했던 이종호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2년, 그리고 합의의 그 문제점을 지적했던 정기현 의원에게는 당원 정지 3개월, 그리고 사퇴서 냈다가 슬그머니 철회하고 의장으로 선출된 권중순 의장에게는 당원 자격정지 1개월을 내렸습니다. 나머지는 서면 경고에 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서구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의총을 거부하고 의장이 된 이선용 의장은 제명됐고요. 김창관 전 의장이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예, 그리고 나머지 뭐 이쪽 파 의원들은 자격정지 3개월, 저쪽 파 의원들은 서면 경고 이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동구의에서도 박민자 의장이 서면 경고 받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징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김세한 부대변인 먼저 말씀 주시죠. 기본적으로 선출직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선출직 의원들 아닙니까? 어쨌든 민의의 총회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인데 그 뽑힌 사람들이 그 의회 내에서 의장이 됐든 상임위원장이 됐든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당론인이 의총인이 해가면서 위에서 컨트롤하려고 했던 생각,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저는 더 크다.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들도 본인들이 정리를 잘 하지 못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강제를 하다 보니까 그 요즘 선출직 의원들이 애들도 아니고 그걸 다 따르겠습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면 따르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 마치 제가 볼 때 국회의원 본인들이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본인들이 윤리심판원을 열어서 자기네들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 시의원들을 징계를 준다. 이거 자체가 넌센스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사태에서 가장 많이 징계를 줘야 된다면 가장 큰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은 저는 권중순 의장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미 시의회에서 의총이든 뭐 당론이 이런 거 다 떠나서 선거로 뽑힌 분들이 거기서 다시 선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건 민주적인 절차가 이미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거를 뒤집어 엎고 본인이 사퇴까지 한 다음에 그것도 번복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의장이 된 건 150만 시민들을 다 무시한 행위라고 좀 보거든요. 그런 분들을 차라리 제명 처리하고 당에서 쫓았어야 되는데 그런 분은 그냥 의장으로 해놓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나머지 따랐던 사람들만 중징계를 하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징계였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공천권을 국회의원들이 이제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시의원, 구의원들은 말은 그 주민들의 어떤 대리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꼬북 역할 한 정도에 그치지 않나. 조직 관리해주고 행사장 가서 얼굴 비춰주고 특히 뭐 페이스북 이런 거 봐도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보스 충성 경쟁에 너무 혈안이 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부분 이제 두 가지 또 다른 측면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전뿐만 아니라 보니까 인천, 광주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그 윤리심판원을 열어가지고 징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당 차원에서 좀 이미지 쇄신을 위한 어떤 전략적인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 가지 측면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전도 사실은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니까 절차적으로 이런 걸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론을 어긴 것도 당에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분명히 당이 갖고 있었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이제 어긴 사람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징계를 하는 건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의견이 같은 측면이 좀 있는데,
이게 결과가 공정했는가? 거기까지는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당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두 번째 당에서 어쨌든 당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거고 당원의 전 당의 합의 과정을 가졌을 때 거기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무라고 볼 수 있다는 걸 가정을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러면 이제 이게 결과가 지역이나든가 또는 그 판단한 처벌의 결과가 이게 타당한가 형평성이 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내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대전시 의회 사례만 보더라도 저도 이 권중순 의장 선출 과정은 정말 한편의 코미디가 아닌가. 지역민들에게 그렇게 뽑아달라고 해놓고 나 의장 안 시켜준다고 민주주의가 죽었다 그러면서 사퇴를 그렇게 쉽게 뱉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납득이 많이 안 가더라고요. 네. 뭐 이종호 의원 같은 사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공천도 사실 이해가 너무 안 가거든요. 18대 대선 때는 박근혜 선대본부장을 했던 분이 19대 때는 문재인 선대본부장을 하고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된 인물이거든요. 전과도 4개나 있으신 분이고요. 뭐 이런 조직들 때문에 이분이 한국노총 출신이신 거잖아요. 이런 정치권이 이런 조직들, 조직표 때문에 사람들을 막 영입하고 공천 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의회나 구의회가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런 일들이 자초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개된 건 지금 결과만 공개돼 가지고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그냥 결과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그 2년 정대학 제명까지 있으니까요. 이선영 의장이 제명이죠. 네. 제명도 있고 2년 뭐 3개월. 근데 1개월. 이거 하면 뭐예요? 징계 너무 낮지 않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서면 경고 이렇게 있었으니까 도대체 서면 경고 조심해 이런 거예요. 예, 어떤 말 잘 근거에서 들어. 그렇게 됐는지라고 하는 건 사실 공개가 안 돼 있어서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외부에는 안 알려져 있는데 내부에는 어떤 논의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논의 과정이 여전히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불투명한 면이 있고 또 동시에 이게 당내 어떤 그 지역 시당 내 권력 관계에 영향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뭘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대충 보면 딱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동구하고 서구만 이렇게 시당하고 시의회하고 이렇게만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그런 관계가 영향이 있는지 물론 이제 지역구가 딱 보이니까 그런 게 있는지 그런데 그게 과연 윤리심판원이라고 하는 데서 그런 게 반영이 되는 게 적절한 건지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이제 의문스러운 거죠. 근데 이런 징계가요,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과거에도 뭐 당원권 정지, 뭐 당원 자격 정지, 제명 이런 게 있었지만, 민주당에서, 나중에는 그거 철회되고 공천 받고, 또 당선돼서, 김종천 의장이 그런 케이스였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요. 말씀하세요, 네. 제가 장담하는데. 나 혼자 안 이번에 당하려고. 공천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다 살아날 겁니다. 언제 살아나냐면요.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기여하면 다 살아납니다. 김종천 의장, 옛날 김경훈 의장, 그렇죠. 전부 다 제명되고, 복직하고 네, 그래서 다 공천을 받을 수 없는 네. 상황이었었죠. 네, 다 복직하고 대통령 선거 열심히 뛰고 페이스북에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올리면 결국에는 나중에 다 징계는 유야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의장까지 장담하고요. 되고. 예. 그러니까 이런 과거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우리가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공천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계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지역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역 정당들이 이런 공천을 하지 않도록 그 감시의 눈초리,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언론도 별로 비판 많이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친소 관계가 있다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그런 역할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다수당 됐다고 해서 의장하고 상임위 이렇게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합의하는 이런 관행도 좀 이제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한 네, 말씀 말씀하세요. 네. 끝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이게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통합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진짜.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좀 각성해봐야 될 대목이다. 저 이렇게 보고요. 이렇기 때문에 정당공천제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진보정당으로서의 그런 찬사 이런 것들 받기 어려울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의 민주당의 말씀인데요. 민주당 출신 지역 어른이 없다. 정치인 중에 정치적으로 좀 어른이 계셨다면 아마
어느 정도 물밑에서 정리도 할 수 있을 거고 아마 좀 따끔하게 혼내키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어른이 없다 보니까 어른이 있잖아요. 무조건 국회의장. 윤리 그 얘기 할 거예요. 뭐 윤리심판원 징계 주고 이런 걸로 끝나는데 이런 게 좀 아쉬운 민주당의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어른이 없었다면 다선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했어야 된다 봅니다. 그런데 그 다선 국회의원 분들이 도대체 이번 일들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물론 대전에 뭐 집이 실거주자가 아니니까 본인이 뭐 이번에 아마 수해 정림동에 아마 내려오셨나는 모르겠어요. 오셨다고 네. 하는데요. 그게 과연 얼마큼 위로가 됐을지 네,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좀... 부분들은 지역의 다선 국회의원 분들이 조금은 물밑에서 정리를 해주고 정치적인 세련미를 보여줬을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지금 2년 후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선 때 분명히 이제 그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한 가지 저는 이제 제안을 이제 민주당한테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지난번 그 총선 때에 2차례의 당원 투표를 했어요. 2차례의 당원 투표를 했는데 이제 그 후보 경선 과정에서 했고 그 다음에 선거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거 이게 전당원 투표를 한 좋은 전례가 있어서 사실은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선거에서도 이제는 지방선거에서도 가능하면 최대한 이 당원 투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파벌 중심인지 도대체 이제 이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자랑하는 걸 가지고 사실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대선 때도 그렇고 지방선거나 총선 때도. 근데 그게 실제 영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당내 민주화를 하는 거거든요. 당원 투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지금 뭐 어쨌든 제명되신 분은 살아올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3개월 이하에 다 이제 회복이 되는 거니까. 근데 2년 이렇게 되는 분들의 경우에 사실 이분들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저는 당원 투표 같은 걸 하는 거라고 봅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전국 정당으로서 반드시 지역에서도 이제는 제도화될 필요가 있고 다음번 지방선거 때는 또 아니면 심지어는 대선 과정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지지할 건가 당원 투표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역의 정당 운영도 당내 민주화라고 하는 이 제도적인 장치를 빨리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봅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도 거기서 찾을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시당이요. 그 의회 파행이 나면 시민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이 파행에 관련된 현 의원들을 다음번 공천에서 모두 배제했으면 싶은. 그러면 그분들 통합당을 가든지 아니면 지역정당 만들어서 기호 3번으로 출마할 겁니다. 아, 그건 김세환 부대변인님의 생각이고요. 저는 생각이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 정도 결기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정치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은 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찬성합니다. 꼭 그분들만이 해야 된다라는 법도 없는 거고. 사실은 그 이번에 징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뭐 솔직히 말씀하셨지만은 뭐 해당 의원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봐요. 본인들이.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시죠. 예. 네, 이번 주에는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에 대한 생각, 그리고 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그 소속 지방의원 무더기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권선필 모건대학 행정학과 교수님과 그리고 김세환 국민의당 정수석 부대변인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문가로부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들어보는 시간, 이번 주에는 법률 상식 시간입니다. 어마무시한 법, 네, 법무부인 충청우산 서진희 변호사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진희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네. 지난번에 패널 번개 때 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네. 저도 반가웠습니다. 종종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저도요. 그 이번 주에는 우리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 국대 떡볶이 김상현 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그거 관련해 조국 교수가 이분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이 고소를 했고 뭐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문제를 삼았던 표현이 이거래요. 그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뭐 이런 표현하고, 그다음에 문재인은 네. 공산주의자다, 뭐 이런 표현들.
그래서 네. 이게 문제가 된다면 자기를 고소해달라, 감옥에 가야 된다면 기꺼이 가겠다라고 이제 김상현 대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네, 조국 교수가 고소를 했고 고소당한 사실을 안 닿으면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뭐 문재인, 조국, 임종석은 공산주의자다 하면서 뭐 선량한 기업인이자 시민을 괴롭히는 더러운 권력자이자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재의 하수인 조국은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한다. 뭐 이런 어떤 대학 교수의 글을 또 인용하는 그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네네. 네,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이게 일단 그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선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네. 그래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우선 먼저 알아볼게요. 네. 이제 형법 307조에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그러니까 진실이거나 허위이거나 이러한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요. 네. 여기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게 이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하게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 뭐 이런 감정 표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모욕죄나 뭐 이런 쪽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지만 명예훼손에는 해당이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뭐 그냥 단순히 공산당이다 뭐 약간 그냥 이제 뭐 그런 추상적인 어떤 뭐 표현을 썼다면 명예훼손죄가 아닌 뭐 모욕죄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뭐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어요. 코링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를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직접 경험을 했다든지 뭐 어떤 추측 사실이라든지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든지 뭐 소문 이런 것들도 다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 어떤 뭐 공산당 코링크와 같은 표현을 썼다고 해서 이것이 뭐 가치 중립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조국 전 장관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고 판단이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쟁점은 사실이든 허위이든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이 되면은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네. 얘기했어도 명예가 훼손됐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네, 하지만 그 처벌의 수위가 좀 달라질 뿐이고요. 진실이어도 처벌은 받습니다. 네, 그리고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 사실 네.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고 네. 중국은 공산당이 지금 정권을 잡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네. 중국 공산당이 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수교하고 있는 나라니까. 맞습니다. 근데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공산당이라는 단어와 상관이 없이 어쨌든 이 전 장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아니라 네. 그 누구라도 남의 돈을 네. 받아가지고 뭐 도움 받았다 네. 이런 것들로 귀결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진짜 중국 공산당의 자금이 코링크를 통해서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이런 사실관계를 이번 사안에서는 뭐 확인해 볼 수는 있는 건가요?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할 수는 있겠죠. 네, 왜냐면은 그 기소를 할 때 허위 사실로 기소를 하느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기소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뭐 확인을 할 수도 있을 거는 같고요. 네. 하지만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그리고 이 김 대표가 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뭐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로서 믿었다라고 보지 않는 한은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면박 주기 위함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런 것이라면은 처벌을 안 받을 그렇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그것과는 거리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아까 모욕죄 얘기도 하셨는데요. 이건 명예훼손죄랑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표현에 뭐 예를 들어서
욕설과 같은 정도의 수준의 그런 뭐 정PD 개새끼 뭐 이런 거. 네,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명예훼손은 아니고요. 이제 네. 그런 경우에 단순한 경멸감과 같은 표현은 이제 모욕죄로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어때요? 그 문재인, 조국, 임종석은 공산주의자다 이랬는데 예. 우리가 예전에 반공교육을 받았을 때는 공산주의자 하면은 뭐 대한민국의 안녕을 저해하는 그런 위해 세력으로 여겼지만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하나의 네. 뭐 그냥 여러 가지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념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네. 표현도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말씀드렸듯이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보더라도 결국에는 사회 평균인의 기준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적시한 그 사람들의 특정인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좀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가능한 것이고 아직까지도 일반 국민들의 이제 법감정으로서 공산주의다라는 표현이 그 중립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저해할 수 있는 표현인지는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이 네. 공산주의 그 트라우마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커뮤니티에서 온 말이거든요. 커뮤니즘이니까. 네. 예, 네. 그 공동체주의인 건데 사실은 네. 이젠 좀 이 공산주의라는 이 트라우마에서 우리 국민들이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예. 근데 김 대표가 하신 한 언행 중에,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코링크를 통한 이런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대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일단은 고소가 가능한 사건인데, 뭐 파렴치한이다, 뭐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에 가까운 표현들은 사실은 명예훼손죄 자체가 성립하는지 구체적인 사실 적시인지는 사실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뭐 모욕죄와 같은 그런 처벌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 검찰이 마지막으로 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하고 그 다음에 모욕죄 두 가지를 다 그 혐의로 기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예비적으로 모욕죄로 해서 기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좀 예비적으로까지 해서 법적 판단을 달리할 만한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좀 문제가 된 이 코링크를 통해서 돈과 도움을 받았다는 부분은 명예훼손죄로 기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 그와 같은 발언들은 또 모욕죄도 검토를 해서 별개로 기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네, 그 아임 시즌 10이 저희가 이번 회차가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이제 시즌 11으로 넘어가는데 네. 그때도 같이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마무시한 법 법무법인 충청우 산 서진희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수요일 웬스데이 대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